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우선 유소년 축구의 결과인 성인 대표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2013년 69위부터 시작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위 정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소년 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유소년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까요?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엄살인 걸까요? 제 채널에서 솔직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구독자 50명 유튜브로서 우리나라 유소년 정책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소년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을 메워 우리 아이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저의 관점이 우리나라 축구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5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가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FIFA 랭킹이 높은데 유소년 정책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와 일본 축구를 비교합니다. 유전자도 비슷하고 같은 아시아에 있고 축구를 대하는 태도도 비슷해 좋은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축구를 비교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은 일본은 유럽파 선수가 많고 고르게 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순신 같은 영웅적인 선수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직 어리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의 존재감은 손흥민, 김민재에 뒤처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선수들 중 손흥민, 이강인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유스 시스템에서 자란 선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버님께서,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키운 선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토종 영웅은 김민재 한 명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없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과연 몇 위일까요? 그에 반해 일본은 이런 영웅들 없이 순수 시스템으로 수많은 유럽파 선수들을 배출해 피파 랭킹을 올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일본은 뭐를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축구 뭐가 부족한 걸까요? 오늘은 첫 번째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열입니다. 모두가 다 공부시키느라 축구를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애를 과도하게 축구를 시킨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육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발 멈추시고 제 영상은 좋아요 누르고 계속 봐주세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 잘하잖아요? 남미에서는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학원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 잘하잖아요. 일본은 돈이 많아도 9세 이전에 우리나라처럼 안 합니다. 일본은 조금 운 좋게 얻어 걸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소년 축구가 우리나라보다 좋다고 평가되잖아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수학학원을 가면 수학 점수가 높게 나오길 기대하고 축구학원을 가면 팀 내 축구 에이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개인 코치도 붙이고 개인 연습도 하고 결과가 안 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학원을 옮깁니다. 너무 과도한 훈련으로 축구에 흥미를 잃든지 오히려 축구를 더 잘하게 되어 흥미를 더 갖든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와 가정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 이 교육열은 우리나라와 다른 축구 선진국들과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인 됐을 때 나오는 축구 실력은 7살 때 1년 학원 다닌다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하지 말라는 방식의 축구 학원을 가면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줍니다. 갑자기 아이가 학교 축구 에이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다른 방향의 축구 학원, 유럽식 축구 학원이라면 분명 성인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 축구 실력은 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갑자기 에이스가 되고 드리블이 막 되고 그러지 않아요. 자, 9세 이전과 이후는 교육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한국식 교육 방향이 9세, 10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주 잘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열로 지금까지 훌륭한 업적을 이룬 것도 사실이고 손흥민, 이강인 선수 또한 독특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부모의 이런 서포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8세 이전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체중이 80 나가는 성인이 커피를 하루에 2잔 마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체중 20kg 나가는 5, 6세 어린이가 남 몸무게가 어른의 4분의 1이니까 어른 커피 양의 4분의 1만 마시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매일 하루에 반잔씩 마시는 건 어떨까요? 아데노신 수용체가 망가지고 심혈관 자율신경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는 발달해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할 때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어린이는 작은 버전의 어른이 아니다. 특히 9세 이전의 어린이,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에게서 어떤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축구 학원의 차이입니다. 9세 이전에는 운동신경이 발달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운동머리와 신경이 발달합니다. 축구 지능이 발달한다는 건 아니에요. 9세 이전의 운동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뇌와 신경입니다. 뇌와 신경이 얼마나 우리 몸을 잘 컨트롤하는지가 9세 이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만 하더라도 몸집이 너무 귀엽고 어설픈 게 앙증맞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지나고 3학년이 되면 어느새 어른들의 몸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학년 전까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때 최선을 다해서 섹시한 운동뇌와 신경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뇌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힘과 속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대뇌 소뇌 기저핵이 동작의 순서와 템포를 설계합니다. 두 번째로 피지 축수로가 여러 근육의 적절한 크기 타이밍으로 신호를 나눠줍니다. 세 번째로 척수에 있는 상호 억제 상호 흥분 회로가 주둔근 기장근 타이밍을 미세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고유 수용 감각 전정 시각 감각으로 피드백을 받아 실시간 오차를 수정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이 신호가 근육으로 가면 거기서 또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대뇌, 소뇌, 대뇌 피지, 척수, 눈, 달팽이관들이 모두 함께 협력하는 능력이 이 만 9세 이전에 아이들의 몸이 어설플 때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어설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능력은 나중에도 키울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증가하는 9세 이전에 이걸 키워놓고 훈련하는 아이들과 이 나이대 드리블만 주구장창 한 아이들은 차이를 보입니다. 성인이 됐을 때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국어 시간에 국어 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뇌 신경 시간에 스킬 훈련하고 감각 훈련만 하냐고요. 대체 우리나라 축구 학원이 뭐가 부족해서 일본한테 유소년이 밀린다는 말이 나오냐고요. 물론 볼 감각 스킬 훈련도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 의대에 보낼 거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모두 과학 생물만 하지 않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해야 나중에 의대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콘드리블만 죽어라고 하면 콘드리블을 위한 대뇌, 소뇌, 대뇌 피지, 척수, 눈, 달팽이관은 완벽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다른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운동신경 없는 아이가 드리블만 5살 때부터 한다고 20살 때 댐벨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드리블 볼 터치만 죽어라 가르치는 축구학원을 다니면 내 아이의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늡니다. 심지어 느는 게 보여요. 왜냐? 드리블이 느니까요. 안 되던 볼키핑이 되고 공도 뻥뻥 차고 멀리 나가고 슛도 잘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운동 뇌 신경을 키워야 하는 때입니다. 드리블 연습해서 팀에서 에이스가 되면 드리블 볼터치량이 경기 때 늘어서 열심히 또 뛰어다니다 보면 운동신경이 늘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늘까요? 40분 경기 중 드리블 볼터치 하는 양 얼마나 더 늘까요? 운동 능력을 키워서 비록 운동 중에 아이가 볼터치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스스로 드리블하고 볼키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운동신경을 먼저 발달시켜 놓은 다음에 9세 이후에 스킬을 씌워서 필요할 때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유럽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드리블, 볼키핑 죽어라 시켜서 운동장에서 조금 더 많이 뛰게 해서 운동신경을 늘리게 하는 게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기술이 먼저냐, 운동 능력이 먼저냐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먼저인 방법은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한된 동작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과부하 걸리는 근육, 관절이 생기겠죠. 그와 반대로 사용이 거의 되지 않는 근육 또한 생깁니다. 특히 이 약해진 근육이 문제입니다. 이 근육을 보강하기 위해 나중에 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나 성인이 된 후에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9세 이전이 운동 뇌와 신경을 만들기 가장 효과적인 나이이고, 기술은 9세 이후가 가장 효과적인 나이입니다. 그냥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제 골든타임 영상도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일본이 얻어 걸린 게 이겁니다. 일본은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체육을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그럼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대뇌, 소뇌, 대뇌피질, 척수, 눈, 달팽이관들이 알아서 다 골고루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어도 2개의 운동을 함께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이 나이 때 축구 클럽을 안 보내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본토 클럽에서 축구 훈련할 때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볼터치 훈련 위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겪어본 일본 클럽은 일본에서 와서 취재도 했던 그런 클럽이에요. 이 클럽은 이 나이 때 콘 드리블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이 올라온 아이들이 한해서 벌반에서 콘 드리블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드리블 볼터치만 하는 것보다 다른 훈련들을 함께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 훈련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9세 이전 축구 꿈나무들의 운동 뇌와 신경에 대해 다루는 것만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를 위해 더 발전할 내용들은 차차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